어이, 영감탱이. 눈 안 보여? 내 차에 기스라도 나면 영감 팔아서 갚을 거야. 강남 한복판 번쩍이는 검은색 외제차 앞에서 사채업자 박 사장은 길길이 날뛰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낡은 리어카에 폐지를 가득 실은 채 고개를 푹 숙인 한 노인이 서 있었죠. 노인의 손은 거칠었고 입고 있는 옷은 군데군데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박 사장은 분이 안 풀리는지 노인의 리어카를 발로 뻥 찼고 그 바람에 정성껏 쌓아 올린 폐지들이 길바닥으로 사방팔방 흩어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눈이 어두워서 그만. 노인의 낮은 목소리에도 박 사장은 오히려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더니 노인의 낡은 고무신 앞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노인의 얼굴 가까이 연기를 내뿜으며 비아냥댔죠. 잘못했으면 뒤져야지 왜 살아있어. 영감 같은 인간들은 사회의 쓰레기야. 폐지랑 같이 소각장에나 들어가라고. 노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흩어진 폐지를 줍기 위해 무릎을 굽혔습니다. 그 순간 박 사장은 구두발로 노인의 손등을 지그시 밟았습니다. 힘없는 노인의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눈길을 피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의 잔혹한 시작입니다. 이 노인이 내일 저 박 사장의 목숨줄을 쥐게 될 거라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죠. 본격적인 사연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이 할아버지의 소름 돋는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깊이를 판단하곤 합니다. 특히 돈이 권력이 된 이 시대에 폐지를 줍는 노인은 그저 먹이사슬의 최하단에 있는 존재로 여겨지기 마련이죠. 박 사장에게 그 노인은 그저 짓밟아도 소리내지 못하는 벌레 같은 존재였습니다. 박 사장은 그날 저녁에도 사무실에서 부하들을 시켜 누군가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바닥의 주인이라 믿었습니다. 현금 뭉치를 책상에 쌓아두고 사람들의 눈물을 먹고 사는 그에게 무서울 것은 없었으니까요. 그는 낮에 있었던 일을 무용담처럼 늘어놓으며 낄낄거렸습니다. 오늘 어떤 거지 같은 노인네 손등을 밟아줬는데 말이야, 찍소리도 못하더라고. 역시 사람은 힘이 있어야 해.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가 밟은 손등이 과거 대한민국 암음의 경제를 움직였던 전설의 무쇠손이었다는 것을요. 노인은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과거의 피냄새를 지우고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속죄하며 살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낡은 단칸방으로 돌아와 빨갛게 부어오른 손등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벽장 깊숙한 곳, 먼지가 자욱하게 쌓인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수첩 하나와 낡은 만년필, 그리고 지금은 구하기도 힘든 금색 인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잡았습니다. 수십 년간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를 수첩에서 찾아내어 구식 휴대폰의 버튼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맞으십니까? 노인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낮에 들었던 비굴함 따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서늘한 칼날 같은 위험만이 서려 있었죠. 나다. 아직 내 이름 기억하는 놈들이 몇이나 남았느냐.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남, 명동, 영등포까지. 형님 소식만 기다리는 동생들이 수천입니다. 어디 계십니까? 지금 당장 차를 보내겠습니다. 노인은 창밖의 어두운 골목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차는 필요 없다. 내일 오전 10시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대박 대부업체 사무실로 모여라. 그곳에 내가 앉을 자리가 하나 있더구나. 전화가 끊기고 노인은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폐지 줍는 노인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이미 예전의 그 전설적인 인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사장은 평소처럼 거드름을 피우며 자신의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공기가 달랐습니다. 복도에는 검은색 수트를 입은 거구들이 수십 명이나 도열해 있었고
그들은 박 사장을 보자마자 싸늘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박 사장은 당황하며 누구야? 너희들 뭐야? 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공포감이 엄습하는 가운데 그는 자신의 집무실 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소 자신이 앉아 거만하게 다리를 꼬던 그 가죽 소파 상황석에 어제 자신이 침을 뱉고 손등을 짓밟았던 그 폐지 줍는 노인이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어제의 그 낡은 링구가 아닌 몸에 딱 맞는 최고급 실크 수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뒤편으로는 이 바닥에서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거물급 회장들이 고개를 숙인 채 도열해 있었죠. 박 사장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들어 박 사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손에는 어제 박 사장이 뱉었던 침이 묻었던 그 고무신 대신 금색 장신구가 달린 지팡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어이, 박 사장. 내 차에 기스나면 팔아서 갚으라고 했던가. 노인의 목소리가 사무실 안을 얼음처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박 사장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실신하며 쓰러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박 사장이 거품을 물고 쓰러진 사무실 안은 기묘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상황석에 앉은 노인, 김영감은 그 광경을 무심한 눈길로 바라보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김영감의 뒤에 서 있던 거구의 사내들은 박 사장의 비굴한 몰락을 비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김영감의 말 한마디는 곧 법이었고 그의 침묵은 곧 사형 선고와 같았으니까요. 도대체 이 노인은 누구일까요? 왜 강남의 전설이라 불리는 사내들이 이 늙은이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걸까요? 이야기는 김영감이 폐지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던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실 김영감은 80년대와 90년대 대한민국 명동 사채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불리던 인물 김태산이었습니다. 당시 그가 움직이는 자금의 흐름에 따라 굴지의 대기업들이 생사를 오갔고 정치인들조차 그의 문전에서 범표를 뽑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정점에서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이 내준 돈줄에 목을 메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매일 밤 그의 잠자리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내 손에 묻은 피가 너무 진하구나. 이제는 그 피를 닦으며 살고 싶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비밀 신탁에 맡겨두고 이름도 없는 달동네로 숨어들었습니다. 화려한 수트 대신 구멍난 링구를 입었고 외제차 대신 삐걱거리는 리어카를 잡았습니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남들이 버린 폐지를 주우며 그는 비로소 평안을 찾았습니다. 자신이 밟아왔던 사람들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며 속죄의 길을 걷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그저 말수적고 착한 김씨 할아버지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김영감이 유일하게 마음을 열었던 사람은 시장 어귀에서 구두를 닦으며 홀로 손녀를 키우는 최 씨였습니다. 최 씨는 김영감의 유일한 말동무였습니다. 김형,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저 성실하게 살면 장땡이지. 안 그래? 라며 웃던 최 씨의 투박한 손에는 늘 잉크와 구두약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영감은 그런 최 씨의 소박한 행복을 지켜보는 것이 자신의 속죄 중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최 씨의 얼굴에 그늘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최 씨의 손녀가 아파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했고 다급한 마음에 손을 댄 곳이 바로 박 사장의 사채 사무실이었습니다. 연 300%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 박 사장은 최 씨의 구두 닦는 상자를 발로 차부수며 손녀를 담보로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최 씨는 김영감 앞에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영, 나 같은 늙은이가 죽는 건 괜찮은데 우리 어린 것이. 그놈들이 우리 애를 어떻게 할까봐 잠이 안 와. 김영감은 그날 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펴보지 않았던 자신의 굳은 살 박인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꺼내지 않으려 했던 어둠의 권능을 단 한 번,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휘두르기로 말입니다. 그가 리어카를 끌고 박 사장의 외제차 앞에 섰던 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박 사장이 어떤 인간인지 확인하기 위한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만약 박 사장이 리어카에 부딪힌 노인에게 손을 내밀며 괜찮냐고 물었다면 아마 오늘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박 사장은 노인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그의 손등을 짓밟았습니다. 그 순간 김영감 안에 잠들어 있던 전설의 사자가 눈을 떴습니다. 그래, 세상에는 매가 약인 놈들이 여전히 넘쳐나는구나. 김영감은 낡은 단칸방에서 전화를 걸어 흩어져 있던 자신의 수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나 김태산이다. 강남에 쓰레기 하나가 돌아다니더군. 청소할 준비를 해라. 그 한마디에 강남의 밤은 뒤집혔습니다. 김영감의 은퇴 후 각자의 위치에서 거물이 된 제자들이 단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김영감의 발치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형님, 왜 이제야 부르셨습니까? 저희는 형님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김영감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10년간 아껴온 낡은 구두를 꺼내 신고 박 사장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의 탈을 벗어던지고 다시 한번 세상을 뒤흔들 상황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박 사장은 아직 꿈에도 모를 겁니다. 자신이 뱉은 침이 자신의 목숨줄을 죄는 밧줄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을요. 박 사장이 사무실 상석에 앉은 김영감을 보고 기절하기 불과 몇 시간 전 그는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김영감이 복수를 설계하는 동안 박 사장은 자신이 건드린 노인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최 씨의 목을 조르고 있었던 겁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운 이른 아침, 최 씨는 어김없이 시장 어기 낡은 의자에 앉아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릎은 쑤시고 눈은 침침했지만 병원에 누워있는 손녀의 수술비 잔금을 생각하면 한시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거칠게 급정거하며 먼지를 일으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린 건 박 사장의 밑바닥 수하들이었습니다. 어이, 구두 닦기 영감. 오늘이 잔금 치르는 날인 거 알지? 최 씨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게. 시장 상인들한테 돈을 빌려보기로 했네. 내일이면 어떻게든.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하 중 하나가 최 씨의 구두 상자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잉크병이 깨지며 검은 액체가 최 씨의 낡은 바지에 튀었습니다. 박 사장은 차 뒷좌석에서 창문만 살짝 내린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제 폐지 노인에게 화풀이를 한 뒤로 기분이 아주 고양되어 있었습니다. 영감님,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그 손녀딸 병원비 안 내면 오늘 퇴원 조치라며. 우리가 병원 쪽에 손 좀 써뒀어. 최 씨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안 돼. 그건 안 돼. 우리의 죽으란 소린가. 최 씨가 박 사장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려 달려들자 수하들이 그를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밀쳐냈습니다. 박 사장은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던지며 차갑게 뱉었습니다. 오후 3시까지 사무실로 돈 들고 와. 안 그러면 손녀 면회도 못할 줄 알아. 먼지를 휘날리며 떠나는 차 뒤에서 최 씨는 통곡했습니다.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김영감의 눈에는 서늘한 살기가 서렸습니다. 그는 어제 박 사장에게 짓밟혔던 자신의 손등을 가만히 만져보았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모욕의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저들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선까지 넘어버린 것입니다. 김영감은 최 씨에게 다가가 말없이 부축했습니다. 최 씨, 울지 말게. 오늘 오후 3시 자네 손녀 수술비는 내가 해결해 주겠네. 최 씨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김영감을 쳐다봤습니다. 형님이 무슨 돈이 있다고. 저놈들은 악마야. 형님까지 다쳐. 김영감은 최 씨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그 소나기 힘은 평소에 힘없는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믿게. 자네는 그저 3시에 박 사장 사무실로 오기만 하면 돼.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오란 말이야. 김영감은 그 길로 자신의 은신처였던 낡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리어카 옆에 세워둔 낡은 자전거를 타고 도심의 한 고급 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김영감의 연락을 받고 전국에서 올라온 어둠의 전설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주먹 하나로 전국을 평정했던 이들, 이제는 번듯한 기업의 회장이거나 건설사의 대표가 된 그들이 폐지.
노인의 모습을 한 김영감을 보자마자 일제히 차에서 내려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형님, 준비되었습니다. 강남의 모든 사채 자금줄을 묶었습니다. 박 사장 그놈이 빌려 쓴 전주들까지 전부 저희 발밑에 있습니다. 김영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주차장 전체를 울리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박 사장이라는 놈이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주먹보다 돈이 가깝다고 믿는 모양이다. 오늘 그놈에게 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가르쳐 주겠다. 그 시각 박 사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곧 들이닥칠 최 씨를 어떻게 괴롭힐지 궁리하며 향락에 젖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쳐놓은 덫에 대어가 걸린 줄도 모른 채 사자는 이미 그의 목덜미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김영감은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와 자신의 초라한 단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겉보기엔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한 낡은 건물의 지하방이었지만 그곳은 지난 10년간 그가 스스로를 가두었던 감옥이자 참회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방 한 구석 곰팡이 핀 장판 밑을 조심스럽게 들춰냈습니다. 그곳엔 콘크리트 바닥을 파내어 만든 작은 공간이 있었고 그 안에는 묵직한 강철 금고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 김영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다이얼을 돌리는 순간 폐지 줍는 김 씨의 평온한 삶은 영원히 끝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귓가에는 최 씨의 통곡 소리와 박 사장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엇보구나. 결국 내가 만든 이 세상을 내가 치우지 않으면 누가 하겠느냐. 드르륵 다이얼이 돌아가고 육중한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돈다발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대신 누렇게 변색된 서류 뭉치들과 낡은 만년필, 그리고 태산이라는 호가 새겨진 붉은 인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인장은 과거 금융권과 정계를 움직이던 무기명 채권의 최종 승인인이기도 했습니다. 김영감은 서류 더미 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박 사장 같은 피라미들은 이름조차 올리지 못할 거물들의 명단과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 사장이 믿고 있는 큰 손장 전주 역시 이 수첩 안에서는 김영감에게 목숨을 빚진 수많은 채무자 중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돋보기를 쓰고 장전주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전주는 현재 강남 사채시장의 실질적인 전주이자 박 사장의 뒷배였습니다. 신호음이 가기도 전에 전화를 받은 상대방의 목소리는 경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번호가 살아있었다니. 형님, 정말 형님입니까? 태산 형님 맞으십니까? 장전주, 오랜만이구나. 내 밑에서 돈 계산 배우던 꼬마가 이제는 강남을 주무른다지. 김영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수학이 넘어장. 전주는 이미 바닥에 무릎을 꿇은 듯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형님, 돌아오신 겁니까? 아니, 어디 계십니까? 지금 당장 찾아뵙겠습니다. 찾아올 것 없다. 다만 내 밑에서 박 사장이라는 놈이 내 친구의 고열을 빨고 있더구나. 그놈이 쓰고 있는 내 돈, 오늘부로 전부 회수해라. 그리고 오늘 오후 3시 그놈 사무실로 와서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해라. 내가 어떻게 이 바닥을 정리하는지. 전화기를 내려놓은 김영감은 옷장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단 한 벌의 정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그가 은퇴하던 날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노인의 몸은 야위었지만 옷을 걸치자마자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굽은 등은 꼿꼿하게 펴졌고 흐릿했던 눈동자는 서늘한 안광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이제 리어카를 끌던 힘없는 노인은 없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거목, 김태산이 돌아온 것입니다. 오후가 되자 김영감은 최 씨를 만나기 위해 낡은 자전거를 탔습니다. 최 씨는 절망에 빠져 길가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김영감은 그에게 다가가 짧게 말했습니다. 가세. 약속한 삼시네. 최 씨는 김영감의 변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못하고 뒤를 따랐습니다. 박 사장의 사무실이 있는 빌딩 앞에는 이미 정체 모를 검은색 세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박 사장은 아직 자신의 사무실에서 어떤 폭풍이 불어오고 있는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최 씨가 가져올 푼돈을 기다리며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김 영감은 빌딩 입구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옛 부하들에게 눈짓했습니다. 내 친구 최 씨가 들어갈 때 그 누구도 막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박 사장, 그놈 앞에는 내가 먼저 앉아 있겠다. 지하 단칸방에서 나온 낡은 상자가 열리면서 강남의 권력 지도는 이미 다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강남 테헤란로의 공기는 평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 사장의 사무실이 위치한 빌딩 주변으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불법 주차 단속에 걸려 금방 사라졌을 검은색 대형 세단들이 빌딩 입구를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내들은 하나같이 검은 수트에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그들의 가슴팍에는 금색 배지 하나가 작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 사장이 고용한 동네 건달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훈련된 군인처럼 절도 있게 움직이며 빌딩의 비상구와 엘리베이터 입구를 조용히 장악해 나갔습니다. 박 사장의 부하들이 입구에서 누구냐며 소리를 질렀지만 검은 수트의 사내들은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눈빛만으로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그 서늘한 기세에 눌린 건달들은 뒷걸음질치며 사무실 안으로 숨어들기 바빴습니다. 한편 박 사장은 자신의 사무실 안에서 양주를 들이켜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차가 많이 밀려? 장전주님은 왜 연락이 없지? 그는 장전주에게 오늘 큰 건 하나를 해결했다고 보고하고 점수를 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다리던 장전주는 이미 빌딩 지하 주차장에 도착해 차 안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장전주는 차 문조차 쉽게 열지 못했습니다. 30년 만에 들려온 김태산의 목소리. 그건 단순한 안부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이 바닥의 생태계를 파괴할 수도 혹은 다시 세울 수도 있는 절대자의 명령이었습니다. 장전주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최측근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오늘 박 사장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토달지 마라. 만약 그분 심기를 건드리는 놈이 있다면 내 손으로 직접 묻어버릴 거니까. 그 시각 김 영감은 빌딩 뒷문을 통해 유유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곁에는 덩치 큰 경호원도 화려한 수행원도 없었습니다. 오직 30년 전 그가 은퇴할 때 챙겼던 낡은 가죽 가방 하나만이 그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복도를 지날 때마다 복도를 장악하고 있던 검은 수트의 사내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같았습니다. 노인은 낡은 구두 소리를 규칙적으로 내며 박 사장의 집무실 앞까지 다다랐습니다. 집무실 문 앞을 지키던 박 사장의 오른팔, 독사라고 불리는 사내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이 영감, 여기는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니야. 어제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렸어. 독사가 노인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는 찰나 뒤에서 나타난 장전주의 수하가 독사의 팔목을 낚아채 그대로 비틀어버렸습니다. 비명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노인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비키거라. 주인 없는 방에 손님이 너무 오래 앉아있더구나. 노인의 한마디에 굳게 닫혀있던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안에서 소파에 길게 누워있던 박 사장은 깜짝 놀라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뭐야? 어떤 새끼가 문을 함부로. 박 사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문 밖에는 자신의 부하들이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그 너머로 수십 명의 검은 양복들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어제 자신이 길바닥에서 침을 뱉고 손등을 짓밟았던 그 폐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모습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낡은 닝구 대신 입은 짙은 감색 수트는 노인의 야윈 몸을 오히려 강인한 나무처럼 보이게 했고 안경 너머로 번뜩이는 눈빛은 박 사장의 심장을 그대로 꿰뚫는 듯 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와 박 사장이 앉아있던 가죽 소파의 정중앙, 즉 상황석이라 불리는 그 자리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죽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두며 박 사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박 사장이라고 했나? 자네가 앉아있기엔 이 자리가 너무 과분해 보이는데 어떤가? 박 사장은 공포에 질려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드름을 피우던 그의 어깨가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사장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길바닥에서 폐지를 줍다 자기 구두발에 채여 신음하던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노인은 자기가 하늘처럼 모시는 장전주도 함부로 앉지 못하는 집무실 상석에 앉아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영감. 이게 무슨 장난이야? 당신 미쳤어? 이 사람들이 다 뭐야? 박 사장이 비명을 지르며 책상 위에 놓인 호출벨을 미친 듯이 눌러댔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문이 천천히 열리며 들어온 사람은 박 사장의 부하가 아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사색이 된 얼굴의 장전주였습니다. 박 사장은 구세주라도 만난 듯 장전주에게 달려갔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저기 저 미친 노인네가 제자리에 앉아서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당장 저 인간을. 찰싹. 매서운 손평타가 박 사장의 뺨을 때렸습니다. 박 사장은 바닥에 나동그라졌고 입술이 터져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장전주는 바닥에 쓰러진 박 사장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곧바로 김영감 앞에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면목 없습니다. 제 밑에 이런 버러지만도 못한 놈이 형님께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강남 사채업계의 대부라 불리는 장전주가 노인 앞에서 머리를 바닥에 찌우며 용서를 구하는 모습에 박 사장은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진 듯 차가워졌습니다. 김영감은 탁자 위에 놓인 박 사장의 양주병을 집어들어 빈잔에 천천히 따랐습니다. 쪼르르 술 차는 소리만이 적막한 사무실을 채웠습니다. 장전주, 내가 은퇴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사람 눈에 눈물 나게 하는 건 업보지만 피눈물 나게 하는 건 죄악이라고 하지 않았더냐? 죄송합니다, 형님. 제가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김영감은 잔을 입에 대지 않고 그대로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마치 박 사장의 인생을 쏟아버리는 듯한 서늘한 몸짓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밖에서 구두 소리와 함께 또 다른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김영감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최 씨였습니다. 최 씨는 문 앞에 도열한 수십 명의 검은 양복 사내들을 보고 겁에 질려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영감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최 씨를 불렀습니다. 최 씨, 들어오게. 겁낼 것 없네. 최 씨가 주춤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서자 김영감은 상석에서 일어나 최 씨를 직접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박 사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자네를 괴롭히던 놈이 저놈인가? 박 사장은 이제야 상황 파악이 끝난 듯 했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노인이 단순한 거지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줄을 쥔 장전주의 스승이자 이 바닥에 살아있는 전설 김태산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회장님, 제가 몰라 뵀습니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박 사장은 무릎으로 기어와 김영감의 구두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전주의 부하들이 박 사장의 어깨를 눌러 바닥에 처박았습니다. 김영감은 최 씨의 투박한 손을 잡으며 박 사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손등을 밟은 건 참을 수 있다. 하지만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내 친구의 가슴을 짓밟은 건 용서가 안 되는구나. 박 사장, 자네가 오늘 오후 3시까지 돈을 들고 오라고 했지? 그 약속 지키러 왔다. 김영감은 가져온 가죽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돈다발이 아니었습니다. 박 사장이 그동안 불법으로 자금을 세탁하고 고리대금을 통해 서민들의 고열을 짠 내역이 상세히 적힌 비밀 장부였습니다. 박 사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 장부는 박 사장조차 금고 깊숙이 숨겨두었던 것인데 도대체 언제 노인의 손에 들어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 이제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지. 나는 김태산이다. 그리고 오늘부터 자네가 가진 모든 것은 내 친구 최 씨와 자네에게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사무실 밖에서는 이미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찰조차 김영감이 미리 손을 써둔 정당한 법의 심판이었습니다. 박 사장의 왕국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박 사장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연신 머리를 찌우며 빌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가진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장전주님, 제발 말 좀 잘해주십시오. 하지만 그가 믿었던 뒷배, 장전주는 차가운 시선으로 박 사장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장전주는 김영감의 얼굴색을 살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이놈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법으로 넘기기 전에 저희 방식으로 버릇을 고쳐놓을까요? 김영감은 천천히 소파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상황석의 가죽이 노인의 몸무게를 받아내며 기분 좋은 소리를 냈습니다. 노인은 탁자 위에 놓인 자신의 낡은 수첩을 손끝으로 톡톡 건드렸습니다. 장전주, 내가 이 바닥을 떠나면서 가장 먼저 배운 게 뭔지 아나? 무력으로 얻은 것은 무력으로 잃고 돈으로 산 마음은 돈으로 떠난다는 거다. 저놈을 때리고 부수는 건 하책 중의 하책이지. 김영감의 시선이 바닥에 엎드린 박 사장에게 꽂혔습니다. 얼음장 같은 서늘함에 박 사장은 어깨를 움찔거렸습니다. 박 사장, 자네는 돈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지? 그 돈만 있으면 사람 얼굴에 침을 뱉어도 되고 늙은이 손등쯤은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자네가 가장 사랑하는 그 돈으로 자네를 심판하려 하네. 김영감은 가죽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그것은 박 사장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의 지분 포기각서와 현재 그가 소유한 모든 부동산의 신탁 서류였습니다. 여기 적힌 부동산, 자네가 고리로 뜯어낸 서민들의 피눈물로 세운 빌딩들이지. 오늘부로 이 명의는 전부 자네가 괴롭힌 피해자들의 치료비와 보상금으로 귀속된다. 이미 장전주가 보증인으로 서명까지 마쳤더군. 박 사장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제 목숨줄입니다. 전 재산이라고요. 목숨줄? 내 친구 최 씨의 손녀 수술비를 가로막았을 때 자네는 이미 타인의 목숨줄을 끄는 거야. 자네 재산이 영원이 되는 순간 자네를 따르던 저 건달들이 자네를 어떻게 대할지 궁금하지 않나? 김영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집무실 밖에 도열해 있던 박 사장의 부하들이 하나둘씩 무기를 내려놓고 장전주의 수하들 뒤로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박 사장을 형님이라 부르며 따르던 자들이 이제는 그를 쓰레기 보듯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노인은 최 씨를 불러 자신의 옆자리에 앉혔습니다. 최 씨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화려한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평생 구두약 냄새만 맡으며 살아온 그에게 이 상황은 현실이 아닌 꿈만 같았습니다. 최 씨, 자네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구걸하기 위해서가 아니네. 자네가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기 위해 온 거지. 박 사장, 어서 사과하게. 자네가 어제 내 얼굴에 뱉은 침은 내가 닦으면 그만이지만 이 사람의 가슴에 낸 상처는 자네가 직접 씻어야 해. 박 사장은 기어가는 목소리로 최 씨의 발치를 향해 웅얼거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영감님. 목소리가 작군. 김영감의 낮은 한마디에 장전주가 박 사장의 뒤통수를 눌러 바닥에 쳐박았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박 사장의 이마에서 핏방울이 맺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박 사장의 처절한 절규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제 길거리에서 리어카를 발로 차며 기고만장하던 그 남자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직 추악하게 일그러진 욕망의 잔해만이 바닥을 굴러다닐 뿐이었습니다. 김영감은 그 광경을 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수는 달콤할 줄 알았으나 막상 마주한 악인의 몰락은 허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모자를 고쳐 썼습니다. 박 사장, 자네가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자네 수중에 단돈 1,000원도 남아있지 않을 걸세. 그리고 자네가 저지른 불법 행위들에 대한 증거는 이미 검찰청에 도착해 있네. 돈이 없는 자네가 법의 그물망을 어떻게 빠져나갈지 지켜보겠네. 노인은 최 씨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박 사장이 울부짖으며 매달리려 했지만 장전주의 부하들이 그를 쓰레기 치우듯 끌어냈습니다. 상황석의 주인은 바뀌었고 강남의 밤은 다시 한번 고요한 폭풍 속으로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빠져나오는 김영감의 뒤로 박 사장의 비참한 울음소리가 멀어질 때쯤 사무실 안에서는 장전주가 마무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김영감은 다시금 낡은 계단을 내려오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빌딩 아래에는 어느덧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박 사장에게 돈을 빌렸다가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했던 시장 상인들과 평범한 서민들이었습니다. 김영감은 빌딩 로비에 멈춰 섰습니다. 그를 따라 내려온 장전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박 사장 놈이 은닉해둔 해외 계좌 정보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정리할까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내 친구 최 씨처럼 저기 밖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의 몫이다. 장전주, 자네는 오늘 이 일을 처리하며 무엇을 느꼈나? 장전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께서 왜 모든 걸 버리고 폐지를 주우셨는지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쌓아올리는 건 평생이지만 무너지는 건 찰나더군요. 김영감은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갈증이 나지. 박 사장 그놈은 그 갈증 때문에 자기 영혼까지 팔아치운 게야. 그때 경찰들이 들이닥쳐 수갑을 채운 박 사장을 끌고 내려왔습니다. 어제 그 화려했던 수트는 먼지투성이가 되었고 번쩍이던 구두는 한쪽이 벗겨진 채였습니다. 박 사장은 로비에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김영감을 발견하고는 다시 한번 발악했습니다. 김태산,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을 망쳐. 당신도 결국 똑같은 어둠의 자식 아니야. 당신 손에 묻은 피는 깨끗한 줄 알아. 박 사장의 외침에 주변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최 씨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김영감을 보았습니다. 김영감은 박 사장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박 사장의 헝클어진 넥타이를 정성스럽게 고쳐 매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맞다. 내 손도 자네만큼이나 더러웠지. 그래서 나는 10년 동안 폐지를 주우며 그 피를 닦아냈다. 하지만 자네는 닦아낼 기회조차 스스로 발로 차버렸어. 자네가 내 얼굴에 뱉은 그 침이 실은 자네 영혼에 뱉은 침이었다는 걸 감옥에 가서 천천히 깨닫길 바라네. 박 사장은 노인의 서늘한 눈빛에 눌려 더는 말을 내뱉지 못하고 입을 벙긋거렸습니다. 경찰에 끌려가는 그의 뒷모습은 한때 강남을 주름잡던 사채업자가 아니라 그저 늙고 초라한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김영감은 품 안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최 씨에게 건넸습니다. 최 씨는 손사래를 치며 물러섰습니다. 김영, 이게 뭔가? 난 아까 수술비 해결해준다는 말만으로도 충분해. 이런 건 못 받네. 이건 내 돈이 아니야. 박 사장이 자네 구두 상자를 부수고 자네의 명예를 짓밟은 것에 대한 정당한 배상금이네. 그리고 자네 손녀딸이 건강하게 자라서 학교에 갈 때까지 필요한 장학금이기도 하고. 이건 거절하면 안 되네. 자네가 받지 않으면 이 돈은 다시 독이 되어 세상을 떠돌 테니까. 최 씨는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평생을 남의 구두만 닦으며 고개를 숙여온 노인의 어깨가 처음으로 당당하게 펴졌습니다. 김영감은 빌딩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정장 차림을 다시 한번 응시했습니다. 이 옷을 입고 있는 동안만큼은 그는 다시 태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연극도 끝날 시간이었습니다. 노인은 장전주에게 자신의 낡은 자전거를 가리켰습니다. 장전주, 오늘 이후로 다시는 나를 찾지 마라. 김태산은 오늘 여기서 박 사장과 함께 사라지는 거다. 나는 다시 폐지를 줍는 김씨로 돌아갈 테니. 형님, 그래도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이 나이에 어떻게 다시 그 고생을. 고생이라니. 나는 리어카를 끌 때 비로소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네. 자네도 내 자리가 탐나거든. 언제든 정장을 벗고 시장 골목으로 오게나. 거기 진짜 인생이 있으니. 노인은 정장 재킷을 벗어 팔에 걸치고 셔츠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낡은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번잡한 강남 거리를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빌딩 숲 사이로 폐지 줍는 노인의 뒷모습이 석양을 받아 길게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폭풍 같은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새벽의 시장 골목은 어제와 다름없이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밤새 믿기지 않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상인들의 피를 말리던 박 사장의 사무실이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되었고 박 사장은 수갑을 찬 채 끌려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기적 같은 일의 중심에 우리 동네 폐지 줍는 김씨 영감이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리어카를 끌고 나타날 김 영감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김 영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머물던 낡은 지하 단칸방 문 앞에는 깨끗하게 비워진 리어카 한 대와 기름칠이 잘 된 낡은 자전거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최 씨는 손녀의 수술이 무사히 끝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김 영감의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이미 말끔하게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낡은 장판도 곰팡이 핀 벽지도 그대로였지만 사람이 살았던 온기만은 깨끗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정갈한 글씨로 적힌 짧은 편지 한 장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최 씨, 덕분에 지난 10년이 외롭지 않았네. 나는 이제 내가 가야 할 곳으로 떠나네. 자네 손녀가 건강하게 자라거든. 세상에는 돈보다 귀한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걸 꼭 가르쳐 주게나. 편지 밑에는 박 사장의 사무실에서 회수한 장부들 중 시장 상인들의 이름이 적힌 채무 서류들이 모두 파쇄된 채 가루가 되어 놓여 있었습니다. 김 영감은 떠나기 전 이 골목 사람들을 옥죄던 마지막 사슬까지 전부 끊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시각 강남의 한 대형 로펌에서는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장전주를 포함한 이 바닥의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 영감이 남긴 마지막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 영감은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던 비밀 신탁 자금 전액을 범죄 피해 노인 및 아동지원 재단에 기부한다는 유언장 아닌 유언을 남겼습니다. 장전주는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형님은 끝까지 혼자 가시는구먼. 아무것도 손에 쥐지 않으시고 말이야. 그의 수하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제 김태산이라는 이름은 지워지는 겁니까? 장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지워지는 게 아니라 완성된 거지. 그분은 이제 전설 속에 계시는 게 아니라 저기 밖 어딘가에서 진짜 인생을 살고 계실 거다. 한편 감옥에 수감된 박 사장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빼앗았던 수많은 사람의 눈물을 이제야 자신의 눈으로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돈 한 푼 없이 변호사조차 선임하지 못한 그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힘없는 노인들의 법적 공방 앞에 처절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뒤늦게 벽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시장 골목의 사람들은 한동안 김 영감을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에 대한 기억도 조금씩 희미해졌습니다. 다만 시장 어귀에는 김 영감이 쓰던 리어카를 물려받아 새로운 시작을 하는 젊은 청년이 나타났고 최 씨는 매일 아침 그 리어카를 보며 김 영감이 남긴 교훈을 되새겼습니다. 김 영감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는 어쩌면 또 다른 낯선 동네에서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침뱉음을 당해도 허허 웃으며 폐지를 줍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확실한 건 그 동네에 선을 넘는 악인이 나타난다면 잠자던 사자가 다시 한번 눈을 뜰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김 영감이 떠난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장 골목은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고 박 사장이라는 이름은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구두 닦는 의자 옆에는 작은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낡은 만년필 한 자루와 매달 익명으로 배달되는 골목 장학금의 소식입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최 씨는 몰라보게 건강해진 손녀의 손을 잡고 강원도의 어느 조용한 어촌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바람에 말린 그물이 평화롭게 널려 있고 낡은 엔진 소리를 내는 고깃배들이 드나드는 작은 항구가 있었습니다. 최 씨는 항구 한편에서 낡은 밀짚 모자를 쓰고 그물을 손질하는 한 노인의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굽은 등과 투박한 손, 그리고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번지는 온화한 미소. 그 노인은 바로 김 영감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폐지 리어카 대신 그물을 잡고 있었습니다. 김 영감은 최 씨와 아이를 발견하자 마치 어제 본 사람처럼 편안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김형,
여기서 뭐하고 계신 건가? 그렇게 말도 없이 떠나버리면 어떡해? 최 씨의 타박에 김영감은 허허 웃으며 갓 잡아 올린 생선 몇 마리를 건넸습니다. 최 씨,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네. 나는 여기서 매일 바다를 보며 내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찌꺼기들을 씻어내고 있다네. 폐지를 주울 때는 땅만 보고 살았는데 그물을 던지니 이제야 하늘과 바다가 보이더군. 두 노인은 방파제에 걸터 앉아 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영감은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며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한때는 세상을 발밑에 두었던 권력가였고 또 한때는 침뱉음을 당하던 폐지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이 순간 짠 바닷바람을 맞으며 친구와 함께 앉아있는 이 시간이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화려한 순간이라고 느꼈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묘하지 않은가. 돈이 많을 때는 잠 한숨 편히 못 잤는데 알거지가 되어 바닥을 기어보니 비로소 잠자리가 달콤해지더군. 박 사장 그 친구도 지금쯤 감옥 창살 너머로 보이는 달빛을 보며 그 사실을 깨닫고 있겠지. 김영감은 최 씨의 손녀에게 작은 조개 껍데기 하나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얘야,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거든 절대로 약한 사람의 눈물을 외면하지 마라. 내가 밟고 지나간 그 눈물이 언젠가 너를 집어삼키는 파도가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단다. 하지만 내가 건넨 작은 손길은 반드시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줄 게야.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김영감은 다시 그물을 정리하며 일어섰습니다. 그는 이제 더는 전설의 김태산도 가엾은 폐지 노인 김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삶의 무게를 묵묵히 짊어지고 걸어가는 인생이라는 길 위의 진짜 주인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제2, 제3의 박 사장 같은 사람들이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무시하고 지나치는 그 초라한 노인이 실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단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잠자는 사자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진짜 강함은 남을 짓밟는 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겨내고 낮은 곳으로 향하는 용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촌 마을의 작은 골목길로 사라지는 노인의 뒷모습 위로 잔잔한 파도 소리가 겹쳐졌습니다. 그가 남긴 이야기는 이제 우리 곁에서 살아있는 지혜가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